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지난 7월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문희상 의장은요, 새 정부 출범 1년차는 청와대의 계절이었다면 2년차부터는 국회의 계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었죠.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국회의 계절은 그러나 폭염의 여름과 국감의 가을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입동을 이틀 앞둔 어제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모처럼 협치의 틀 안에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참석자들은 16가지 재료가 들어간다는 탕평채를 나누면서 12개 항의 합의문도 발표했습니다. 네,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위 현장은 그러나 청와대의 협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심각한 명예훼손, 말 조심하라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너 나와, 쳐봐 하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예산 전쟁이 올해 부디 품격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협력한다, 노력한다는 국정상설협의체의 원칙적 입장이 국회 안에서 실천한다로 진일보하길 기대합니다. 오늘 1부에서는 국정상설협의체 현장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민주평화당 장병환 원내대표 연결해서 어제 회의 분위기, 내용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월 6일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침에 그 신문 보니까 미국 이란 제재 얘기하면서 일단 우리가 예외국으로 인정을 받았다. 참으로 다행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뭐 한마디로 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제 어제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1단계 제재에 이어서 어제 이제 2단계 제재까지 완전히 이제 원상 회복을 시켜서 굉장히 강한 지금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이렇게 되면 이란의 원유, 천연가스, 석유, 화학 제품, 또 항만 운영, 에너지, 뭐 기타, 또 이란 중앙은행하고의 거래 이런 것들이 다 제한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 이란 중앙은행하고 결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뭐 이란산 원유 거래 당연히 이제 금지되는 거고, 이걸 어기게 되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미국하고 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예. 이 부분이 사실은 더 무서운 부분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8개 국가에 대해서 일단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이렇게 한 상황이고요. 예. 한중일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일단 향후 180일간은 이란과 거래가 이제 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예외 조치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은 뭐 정유업계는 그렇게 큰 타격은 당장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사태를 좀 예상을 하고 지난 8월부터 이 이란산 거의 수입을 중단한 상태거든요. 네네. 그걸 다 어디로 대체했느냐? 미국산입니다. 대부분. 예.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제재는 또 이런 또 계산도 깔려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타격은 실제로 그동안 이란 쪽에 수출을 했던 업체들이 네네. 대금 결제를 받는 게 좀 약간 답답해졌죠. 그러니까 이란 중앙은행에 이제 그 계좌가 이제 국내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유를 수입하고 그 대금을 그쪽에 집어넣으면 거기서 이제 이란에 수출하는 업체들 대금이 나오는 그런 네네. 식이었거든요. 아. 그렇게 해서 물린 게 뭐 한 2천억 원이 좀 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도 뭐 조금 그래도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외신을 보니까 이란 내에 있는 이란 국민들 인터뷰를 하는데 어차피 이란도 미국과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대립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인터뷰도 또 하더라고요. 정작 당사국 국민들은요 또. 네. 이게 좀 또 다른 원유예요. 이번에는 그 우유값 인상. 결국엔 우유값이 인상된다는 것은 우유를 또 재료로 하는 다른 제품들이 줄줄이 인상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유류세 인하를 하긴 하는데 이란산 이제 원유 수출이 좀 줄어들면 국제 유가가 또 오르지 않겠냐 이게 이제 걱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전처럼 뭐 또 다시 그 배럴당 $100 시대가 또 오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걱정이 있는데 우유값은 뭐 이미 지금 인상이 됐죠. 지난 네네. 7월에 이제 낙농협회하고 유가공협회가 원유 수매의 가격을 리터당 4원 정도 올렸습니다. 예.
뭐 얼마 안 올린 것 같은데.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연세에서 계속 이제 유가 인상을 유발을 하는 거죠. 이후에 이제 서울 우유가 지난 8월 달에 그 우유 가격을 3.6% 인상을 했고요. 남양유업도 지난달에 4.5% 인상. 삼양식품도 지난 3일부터 3.9 내지 4.0% 인상. 네네. 그런데 어제 그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에는 200ml 우유 가격을 10%나 인상을 했습니다. 예, 예. 당연히 이렇게 되면 우유를 주 원료로 하는 이제 가격들, 제품들도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겠어요. 예. 예, 지금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빵, 케이크 줄줄이 지금 인상되고 있는. 네네. 그래서 우유값 인상 도미노가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다. 이런 네네. 얘기입니다. 그 윈스턴 처칠이 그 나라가 강해지려면 어린이들에게 우유를 많이 먹이는 일입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동 수당도 전면적인 복지로 확대된다고 하니까 뭐 그나마 좀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랬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분들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다행히 집단 행동에 나서질 않아서 이 보육대란 우려는 좀 낮아진 상황인데요. 네네. 학교에서는 지금 이제 급식대란을 지금 우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어제 이제 그 조합원 투표를 했더니 이 투표 참가율 77.4%, 파업 찬성률 92.0%로 집계가 됐다. 네네. 예, 이 조합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9만 1,000여 명 정도 되니까요. 예, 예. 15일까지 교육당국하고 임금 교섭 해서 좀 타결이 만약에 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단행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나선 겁니다. 네네.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임금 인상과 복지 차별 철폐. 근데 결국은 이 급여 인상이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것 같고요. 네. 기본급 인상해 달라. 또 교통비, 급식비 이런 것들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이 됐는데 이래서 실질 임금이 결국 감소했다. 그런 거에 대한 보전 대책 좀 만들어 달라. 네네. 그다음에 상여금, 명절 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같은 그 복리후생상의 차별 이것도 좀 해소해 달라. 예. 이게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규직 대비 한 80% 정도 급여는 좀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예, 게 이분들 이제 주장이고요. 네네. 이런 속에 지금 전국 시도교육청은 기본급은 한 10만 원 정도. 내년에 어차피 최저임금도 인상되고 하니까 그런 정도 인상을 하되 여기에 교통비 6만 원을 지금 산입하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예. 대략 실제로는 4만 원 정도 인상이 네네.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이분들 네. 입장에서는. 그와 더불어서 지금 조속한 정규직화 이것도 지금 요구 중인 상황입니다. 예. 이제 조합원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노량진 수산시장에서의 이 대립 상황을 시민 여러분들도 뭐 계속 그 보도를 통해서 봐오신 상황인데요. 이제 네. 거의 마지막 그 단계까지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협 측도 이번에는 이제 결론을 내리겠다 이제 이런 네네. 의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참 국민들로서는 어느 쪽 편을 좀 들어줘야 될지 좀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사실은 2년 8개월째 이제 갈등이 이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구 노량진 수산시장 아마 다 가보셨을 겁니다. 그걸 이제 철거를 하고 새 건물을 이제 지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상인들을 보고 새 건물로 다 이전을 해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니까 상인들이 그 새 건물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예. 그 영업 조건도 별로 안 좋다라고 하면서 이전을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고 네네. 전체 상점 한 659곳 가운데 256곳 정도가 지금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무단 점유 상태에서 예. 구 상가지에서 지금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대법원에 이제 퇴거 통보도 이분들이 사실은 무실이다. 예. 결국 이제 수협이 나서서 어제 이 구 상가 건물에 대해서 단수를 이제 단행을 한 거고. 예. 그러면서 이제 상인들도 시위에 나섰고 몸싸움이 오가고. 네네. 경찰은 이제 뭐 개입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예. 하지만 이제 무력 충돌은 이제 방지를 해야 하니까 몸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개입을 하고. 네네. 그때 또 잠시 몸싸움이 좀 중단됐다가 경찰이 빠지면 또 몸싸움이 이어지고 이런 상황이 이제 어제 계속된 겁니다. 예. 상인 3명 정도가 이제 부상을 입기도 이제 했고요. 일단 오늘 새벽 2시에 그러니까 일부만 남고 아마 해산을 한 것 같습니다. 네네. 탈출구가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글쎄요. 뭐 상인분들 이해는 합니다만 네네. 그래도 법은 지켜야 한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 선에서 지금 이제 수협 측하고
뭔가 타협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수협 네네. 측은 일단 9일 정도까지는 좀 이전을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예. 법과 질서, 테두리 안에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좀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5월이죠. 문 대통령이 처음 제안한 지 그러니까 18개월여 만에 성사된 자리입니다. 회동 결과가 합의문 형태로 발표되기로 했습니다. 이례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어제 참석했던 민주평화당 장병환 원내대표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오찬 메뉴 탕평채는 어떻게 맛있었습니까?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가 이게 참 궁금한데요. 협치 많이 강조한 그런 모양새 있는데 대통령의 협치 강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20대 국회는 어떤 정당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네네. 여소야대 상황 아닙니까? 네. 따라서 협치를 하지 않고는 어떤 정책도 쉽게 결정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이제 거대 양당의 이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한계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실질적인 개혁 입법에 대한 성과가 좀 미흡한 데 대해서 문 대통령께서 답답함을 좀 느끼신 것으로 봅니다. 네네. 그리고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요체고 이런 이 대화 타협은 어떤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고 쌍방의 의사가 이게 합치될 때 사실 협치가 이제 성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국민들의 어떤 그 주문이 많기 때문에 바로 대통령께서 협치를 강조한 데 대해서 모두가 다 그 부분에 저는 공감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참석자분들의 온도 차이야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어제 만남의 가장 큰 수확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기본적으로 이 협치를 통하지 않고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결정될 수 없는 상황인데 네네. 일단 여야정이 한 자리에 만나서 이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고요. 네네. 또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순히 만남으로 그치지 않고 서로 이것을 실천해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그 합의문 작성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아쉬웠던 부분은 없었습니까? 물론 아쉬웠던 부분이 있죠. 네네. 예를 들어서 현 정부 들어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정부도 이것을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기보다는 포용적 성장으로 전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포용적 성장이 소득주도 성장보다는 훨씬 더 좀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이건 네. 그런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IMF, 그러니까 세계은행에서 주장한 사항으로서 지금 양극화가 너무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소득과 부의 편중이 심각해서 이대로 가면 자본주의 사회에 붕괴 우려가 있다. 네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어떤 친서민적인 소비 확대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세계은행의 권고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 포용적 성장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러한 부분도 이제 시장에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시행이 돼야 하는데 네네. 최근 최저임금 인상의 좀 과속으로 인해서 특히 오히려 비정규직이라거나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먼저 겪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도 인정을 했으면 좋고 그리고 현재의 경제 상황이 사실 국민들은 매우 지금 안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약간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인정을 해야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네네. 하는 측면에서 일부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럼 뭐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 뭐 이런 9번 항의 합의가 있었는데요. 그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사실 이 같은 정도의 합의문으로 앞으로 실천적으로 이행할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이의 제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이런 선거제도 개혁뿐만이 아니라 네네. 어제 합의문은 구체적으로 즉각 실천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합의가 된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의 100%, 90%에서 100%를 확대 지급하는 부분이라거나, 네네. 탄력 근로제의 확대 적용 이런 부분에서는 바로 실체에 옮길 정도로 합의가 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또 국회에서 각 당 간에 또 이렇게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결국 이 총론에서는 합의하더라도 이런 강론의 합의 과정에서 또 이렇게 쉽게 합의가 도출이 안 되는 흔히 말해서 디테일에 이제 악마가 숨어 있다고 하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정이 공이 앞으로도 같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탄력 근로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 뭐 이것이 되려면 국회 협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네, 정의당은 아무래도 이제 당의 정체성이 친노동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의 주장대로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정의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의 확대 적용 문제는 쉽게 입법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네. 소득주도 성장론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은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론을 강력한 그런 의지를 좀 표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대통령께서 소득주도 성장을 기조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구체적으로는 없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어제 대화의 기조가 현재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민생을 위해서 여야정이 뜻을 모아야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용적 성장으로 이제 용어가 좀 변화됐습니다만 이 포용적 성장 정책은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이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포용적 성장 정책은 계속 추진하되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세 조정을 해야 할 거 아니겠냐 하는 부분에서는 대통령님도 좀 저희들은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계시지 않느냐.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인식의 변화가 없다면 왜 그 정책의 그러면 중심 추진자였던 예를 들어서 경제부총리나 장하성 실장의 교체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체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정책의 일정 부분에 무슨 실패가 있었다 하는 부분도 인정을 해야만이 그 교체의 정당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미세하지만 대통령의 인식에도 변화가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사실 시정연설을 통해서 소득주도 성장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좀 했었고요. 그젠가요? 장하성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도 올 연말은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성과가 날 것이다. 경제 위기론이 근거 없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경제 분야와 관련된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이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현재의 각종 경제 지표, 즉 투자라거나 또는 산업 생산이나 그리고 고용 지표 그리고 소비 지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의 이래로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그 현실 진단이 있었고요. 예. 그러한 그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중산층 서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생입법을 처리하고 예산 반영 등의 어떤 조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 네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이뤘고 그런 부분이 맨 먼저 합의 사항에 도달했습니다. 네네. 선거구제 그 개편 관련해서 대표성 비례성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소수 정당 쪽에서 관심이 좀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네. 대한 말씀은 안 나누셨나요? 네, 일단 저희 당과 또 네네. 정의당에서 중점적으로 이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여러 차례 이런 비례성을 강화하고 또 국민의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편은 본인이 강력 지지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네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예.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거대 양당이 사실은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자유한국당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인하하고 있는데 조금 온도 차이가 여당인 민주당이 좀 약간 온도 차이가 있게 좀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소수 정당들은 대통령께서 민주당에 대해서 좀 더 속도를 내도록 좀 지원을 해주십사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네.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인 입장이고 거기에 더해서 예. 어제 현장에서 바로 선거 연령을 18세로 인하하자는 제안을 전격적으로 하셨어요. 네, 19세에서 18세 그렇습니다. 한 살 낮추는 겁니다. 이미 예. OECD 전체 국가들이 다 18세인데 우리도 이미 이제 18세 되면 본인이 정치적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연령이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제안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자유한국당의 이견이 있었습니다만은 네네. 이 부분에서 이제 지금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는 데까지 합의한 것만 해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다면 민주당 쪽에서는 비례성을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길을 좀 터놓은 거고 자유한국당은 연령대를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좀 표출을 한 것이군요. 네, 약간의 의견은 표시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제 자리에서 그 청와대 인사들이 자기 정치를 하는데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이제 모두 발언에서 그런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별다르게 대통령께서 반응을 하시지는 않았고 다만 네네. 이제 여당에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건 너무 과민한 인식이고 결국 정부 여당의 주요 책임지는 인사들이 자주 모여서 국정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 일인데 네네.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문제지 않느냐 하고 예. 이제 여당 쪽에서 그에 대해서 반론을 폈었고요. 대통령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은 안 하셨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안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 원안에 적극 협조하실 작정이신지요? 지금 정부가 7, 8월 예산 편성해서 이제 국회에 제출했는데 네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일부 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고요. 네네. 또 환율이라거나 또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지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네. 즉 말해서 성장률도 하향 전망이 되면 결국 세수도 그만큼 더 적게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일부 수정은 이제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보수 야당에서는 이미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또 앞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야겠지만 네네. 결국 수정안으로 의결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네. 이제 또 수정안을 얼마만큼 대폭 수정하느냐, 소폭 수정하느냐, 또 그리고 각각의 주장하는 늘려야 할 부분과 줄여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절충점을 찾아가는 것이 앞으로 한 달간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저희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국민경제 전체를 위해서 지금
확대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는 데 대해서 네네. 또 그리고 양극화의 완화를 위해서 재정이 좀 더 기여를 더 해야 한다 하는 부분에 네네. 저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러나 이런 여건 변화에 맞춰 가지고 수정을 할 부분은 수정을 네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장병환 원내대표였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2부에서는요. 뉴욕의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를 연결해서 지금 중간선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미국에서 선거가 시작이 되죠. 그 결과가 트럼프 행정부 향후 행보와 밀접하게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관련된 이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미국 현지 시간으로요. 하루가 지나면 중간선거가 시작됩니다. 지금 미국에는 저녁 시간일 텐데 말이죠. 모레 아침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향후 행보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미국 의회 그리고 정치권 움직임 면밀히 읽고 계신 분이시죠. 뉴욕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뉴욕 지금 몇 시죠? 저녁 5시 40분 넘고 있습니다. 지금 서머타임이 해제가 된 것이죠? 그렇죠, 예. 아, 그러면 우리 여기랑 14시간? 7시 40분 넘게. 네, 14시간 차이가 나는군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저녁이 지나서 내일 이제 오전 날이 밝으면은 선거 이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이 미국 중간선거에 대해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어떤 선거고 또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좀 쉽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선거 말 그대로 중간에 실시한다 중간인데요. 미터մ 일렉션이라 그러는데 대통령 임기 4년이잖아요. 네네. 그 중간에 대통령이 취임하고 2년 만에 하는 선거 임기 중간에 한다 그래서 중간 선거인데요. 사실 미국 정치는 하원 정치입니다. 하원 인구 비례로 구성된 하원이 임기가 2년입니다. 우리의 국회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미국의 국회의원을 임기가 2년인데 2년마다 하는 선거. 네네. 대통령 선거 때 하고 그다음에 임기 중간에 하는 중간 선거. 네네. 그래서 굉장히 큰 선거고요. 이때의 임기 6년인 상원도 2년마다 3분의 1씩 이렇게 임기가 끝나는 상원이 선출이 되고 이번에 또 주지사도 한 36명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하고 해가지고서 이번 선거가 하원 전원과 상원 36명과 주지사 36명, 상원 35명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큰 선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하원 의원은 전체를 다 뽑는 것이고 상원 의원은 3분의 1 그리고 이제 주지사까지 지금 뽑는 그런 선거가 실시가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이 유리합니까? 공화당이 유리합니까? 대개 중간 선거는 집권당이 아닌 당이 야당이 이기게 돼 있고 유리합니다. 그럼 얼마나 많이 이기는가? 네,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전체 국민이 대통령 선거가 아닌 거에서는 당 선거입니다. 어느 당에다 국민들이 표를 찍는가인데요. 지금 지난 주말에 실시된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민주당이 한 50%로 나오고요. 네. 51% 나오고 공화당이 44% 나오고 CNN은 굉장히 민주당 쪽에서 조사를 하는데 55대 42다 민주공화요. 네네. 이게 일반적인 지금 중간 선거의 양당의 지지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선거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만 보이는 선거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 민주당이 유리한 선거라 해도 말이죠. 이게 왜 그런 것이죠? 제가 한 25년 정도 이 미국에서 이 선거에 집중해서 활동도 해오고 관심이 여기 크게 갖고 왔는데요. 네네. 중간 선거치고 이번만큼
미 국민들 관심이 높은 적이 기억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굉장합니다. 예. 예. 지금 여기 동부 지역이니까 12시간 후에 네네. 12시간 후에 선거가 시작될 텐데요. 이미 한 35% 이상이 조기 투표로 선거에 맞췄을 정도입니다. 네네. 대개 미리 선거를 하겠다고 하면 가서 선거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네네. 이렇게 투표 참여 의지가 높다. 미국 시민이 이번에. 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뭐냐 하면은 2017년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리더십이 굉장히 독특하지 않았습니까? 예. 보통의 대통령이 아니다. 도저히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뭐 이런 분위기에서 2년이 왔는데 이걸 네네. 평가하는 그 선거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이제 이런 대통령이 미국에서 정치 가능한 건가 이런 그 평가를 하는 선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관심이 집중돼 있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야말로 트럼프냐 트럼프가 아니냐라는 네네. 이 국민들 판단이 결론이 나는 선거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민주당 독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 중간 선거에는 야당이 분위기를 잡고서 야당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그 상식선에서 중간 선거를 생각하면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공화당의 바람이 더 세고 네. 이 열기가 높고 되게 투표율이 한 10% 이상 예년에 비해서 높게 나온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이 높은 투표율이면은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한데 네네. 이번 투표율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그 이구동성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지역의 트럼프 지지 기반이 중간 선거를 향해서 굉장히 결집되고 확산되는 속도가 높다. 그래서 네네. 투표율이 높게 예상되는 거에 있어서는 샤이 트럼프라 그러죠. 숨겨진 트럼프 세력들이 투표장에 몰려 나올 거다.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지율은 높지만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지금 중간 선거에 대기 중이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뭐 조심스러운 관측입니다만 만약에 샤이층들이 그렇게 움직인다고 했을 경우에 지난번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이 될 것이라는 그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결과가 이번 중간 선거에도 나올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중간 선거 하루 앞둔 미국의 분위기가요. 네네. 2016년 트럼프와 힐러리가 대결했던 선거일 전날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상식선에서 볼 때는 그때도 힐러리가 된다라고 다 단정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였고 지금도 중간 선거 트럼프의 이런 리더십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주요 매체들의 지지율 보면은 민주당이 크게 이겨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어져야 되는데 네네.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 조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문가나 이런 그 매체에 나와서 이거를 얘기하는 분들이 도무지 자신 있게 어떻다라는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지금 중국과 무역 마찰 그리고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주도권을 갖고 끌고 가는 것이 이번 중간 선거에서 영향을 줄까요?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네네. 사실 지금 트럼프는 중간 선거전에서 공화당의 실질적인 오너가 되는 게 목표였었습니다. 네네. 트럼프라는 인물을 가지고서 열광해서 나온 지지 세력들과 공화당이 연계해서 대통령이 되고 이 다음에 이 두 개의 세력을 합쳐서 자기 소유를 하는 게 트럼프의 목표였는데 네네. 원래 공화당 보수층들은 경제 얘기만 하자라는 걸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쪽에서는 그거보다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트럼프를 보고 나왔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냐면 그 트럼프가 9억 원 내는 미국 제일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거에 열광하는 세력들이 점점 커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 일주일 동안에도 공화당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논쟁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고 경기가 좋다라는 것만 얘기하자라는 정통 지도부의 주장과 트럼프 캠프에서는 그거보다 더 인기 있는 거는
반이민적인 그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그래야만 이 트럼프를 보고 나오는 투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전문가들이 후자 쪽이 막히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던 트럼프 지지 세력들의 열기가 크다. 이런 평가입니다. 말씀하신 김에 지금 미국은 흔히들 뭐 이민자의 나라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최근에 보면은 그 헌법까지 무시하면서 결국엔 속지주의 그 원칙도 무시하면서 미국 내에서 출생했을 경우에도 시민권을 줄 수가 없다. 뭐 이런 논지에 발언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번 선거에 이 같은 그 표심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좀 줄까요? 그렇죠. 중남미에서 이제 미국으로 오겠다라는 이민자 행렬이 엄청 올라오고 있는 거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을 경비를 강화해라. 네네. 뭐 대통령령으로 내리고 그다음에는 거기에 붙여서 이제는 미국 시민은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다 미국 시민이 아니다. 굉장히 씩씩하게 발언을 했어요. 네네. 정확하게 선거를 예상하고 계산된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전체의 유권자 정확하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유권자는 아직까지는 백인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네네. 인구도 많고 또 인구 비례해서 유권자 수도 훨씬 많고 투표율도 훨씬 높고 구체적으로 선거를 결정하는 데는 백인 표심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트럼프를 보고 나오는 유권자들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민 이슈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반이민 발언을 해대는 거는 선거를 겨냥한 계산된 발언이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미국 정가에서는 한반도 이슈는 그렇게 크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중간 선거에도 여전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대외 정책, 외교 정책이 이렇게 다수 유권자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고요. 네네. 다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항상 본인이 뉴스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예. 북한 문제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는 뉴스메이커가 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툴이었죠. 네네. 저는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하려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의지를 갖고 있고 욕심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거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그 이사님 말씀 좀 듣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김동석 뉴욕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였습니다. 8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죠.